리뷰할 차는 벤츠 W211 280 모델이에요. 280 08년식 후기형이고 2년 전에 가져와서 지금 한 5만 킬로 탔어요. 8만 킬로에 제가 가져와서 지금 13만 조금 넘었으니까 딱 5만 정도 됐네요. 그래서 5만 킬로 동안 타면서 어떻게 제가 느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97년도인가 아마 설계가 들어가서 출시 직전에 영화에 나왔던 게 맨인 블랙 2에서 검정색 이 모델이 나왔죠. 그 당시에는 제가 영화에서 그 보고 굉장히 와, 저 차 진짜 죽인다라고 느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영화인지를 사실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맨인 블랙 2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3000cc 엔진이고 세븐지트로닉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1세대로 알고 있어요. 1세대 세븐지트로닉 1세대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모델에는 세븐지트로닉 플러스인가 아무튼 2세대 모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M27이라는 이제 엔진인데 워낙에 뭐 내구성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정숙하게 잘 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제 차량은 후기형인데 전기형에서는 이 엔진에서 약간 결함이 있었어요. 그 엔진의 그 진동을 잡아주는 밸런스 샤프트에서 소재 문제였나? 그래가지고 그 기어 부분이 마모가 10만 킬로 전후로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걔를 이제 갈아줘야 되더라고요. 그 부품 자체 가격보다도 그 엔진을 이제 열어가지고 교체하는 그 공임이 많이 들어서 한 몇백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엔진 앞에 가변 흡기 플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기 매니폴드에 보면은 이제 공기 양을 조절하거든요. 열고 닫히면서. 그게 소재가 플라스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해서 10만 전후로 걔도 또 10만 전후로 그 플라스틱이 부러져요. 근데 걔는 다행히 얼마 하질 않아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면은 몇만 원 안 하고 부품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순히 그 소재뿐만 아니라 흡기 매니폴드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통으로 교환하는 걸 이제 권장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통으로 교환을 했고, 이 부분은 사실 전기형 후기형의 문제 아니라 그냥 이 차량 이 M272 엔진이 가진 그냥 고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SBC라고 전자식 이제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걔 같은 경우는 전기형에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벤츠 딴에는 사실 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전자적으로 브레이크를 이제 조절하고 하는 시스템을 장착했는데 이게 워낙에 뭐 고장도 많고 한 번 고장 나면은 또 몇백이 막 들어가니까 이게 아예 빠져버렸어요, 후경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이제 고질병들이 좀 개선된 그 후기형을 사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가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죠 진짜. 150만 대. 와. 지금까지도 사실 이 W211 모델은 가장 벤츠다운 디자인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실 만큼 당시에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던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원가 절감이라는 개념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인테리어도 내장재를 보면 진짜 그 퀄리티가 좋고요.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트렌드에 비해서 많이 촌스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하지만 나름의 이런 약간 좀 올드한 매력이 있으면서 퀄리티가 좋고, 그 다음에 외부 디자인도 벤츠라고 딱 말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약간 엘레강스한 약간 그런 고급진 그런 디자인이 묻어나는 이 W211 모델에서부터 알루미늄 소재를 좀 많이 써가지고 어떤 차량 그 무게에 대한 어떤 감소, 그로 인해서 연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차 앞에 이제 본넷부터 해서 휀다, 본넷이랑 휀다까지 다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얘가. 그리고 뒤에 트렁크 뚜껑도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로우암부터 해가지고 이제 압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루미늄 소재를 썼고, 그래서 차량 무게를 많이 줄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비도 좋아졌다라고 당시에는 당시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요즘의 차들 연비로 비교를 하면은 거의 비교가 안 되죠. 지금도 제가 출퇴근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비가 진짜 10km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연비 한 9km.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옵션을 보면은 사실 옵션에서 가장 불만이 많겠죠, 요즘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 차는 아직까지 제가 요즘 차에 비해서 옵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안 들어요. 뭐 통풍 시트 앞에 다 있고, 뒷좌석까지 다 전자석에 열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얘는 4존 독립이에요.
전 좌석에 공조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각 좌석마다 원하는 온도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요즘에 웬만한 차들도 풀업 때려도 그건 안 들어가요. 고급 브랜드로 가야 그게 있지, 그냥 가서는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파노라마 선루프, 뒤에 전동 선쉐이드, 얘 같은 경우는 시계가 이 계기판 안에 있어요. 가장 시야가 많이 가는 곳이 계기판이잖아요. 계기판을 보면서 시계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좀 시인성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벤츠 하면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방 센서예요. 그러니까 전방도 이제 앞에 대시보드 쪽에 센서가 있지만 후방 센서가 뒤에 유리 위쪽 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룸밀러로 봤을 때 뒤에 그 센서가 보여요. 그러니까 룸밀러로 보통 보고 뒤를 후진할 때 센서가 같이 보이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최근에 벤츠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벤츠가 이거 센서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물론 요즘에는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굳이 뭐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좀 운전자의 어떤 그런 편의를 고려한 이런 배려, 진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있고, 잠깐 정차했을 때 그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은 홀드가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홀드 기능도 있고, 웬만한 요즘의 옵션들에 비해서도 뭐 크게 뭐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가장 큰 거는 딱 하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확실히 구려요. 그래서 내비는 아예 뭐 볼 생각도 못하고, 블루투스도 되긴 하는데 전화만 되는 상황이고, 스트리밍으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제가 다이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좀 내비도 보고 유튜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직접 앱을 설치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요거는 쓰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 사실 오래되고 좀 불편한 거 뭐 참을 수 있을 정도인데, 야 이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다른 건 다 순정을 유지하는데 얘는 제가 갈았어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되고, 뭐 그 정도네요. 요즘 차들에 진짜 부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저 가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차 그냥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반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은 진짜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뭐 크게 불만은 없고 만족을 많이 하면서 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항상 신차, 수입차건, 국산차건, 그 다음에 제 주변 지인들이 차가 정말 다양해요. 뭐 차를 바꾸거나 할 때 제가 항상 꼭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꼭 시승을 한번 해보고, 동의 얻어서, 그렇게 좀 하는 편인데, 그렇게 이것저것 차를 다 타보고 해도 사실 이 차가 전혀 뭐 꿀린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바꿀 마음이 사실 그렇게 안 생길 정도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차는 350 모델 이상부터만 에어매틱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280에는 에어매틱이 없는 줄 알아요, 다. 근데 이 차량은 280 아방가르드인데 에어매틱이 있어요.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그래서 W211 모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풀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옵션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오늘 얘기할 대부분의 어떤 내용은 승차감 위주일 것 같아요. 지금 옵션들은 대충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 차량을 지금 2년 동안 총 5만 킬로를 타면서 만족하고, 제가 보통 한 차량을 보면은 길게 타야 3년 또는 6만 킬로를 넘은 적은 없는데, 얘가 아직까지도 저한테 기본 욕구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차량이 주는 어떤 승차감이랑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요즘 차를 타봐도 사실 꿀리지 않고, 나아가서는 정말 얘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에어매틱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문화가 조금씩 이제 약간 익어가다 보니까, 올드카나 뭐 예전에 어떤 향수를 느꼈던 그런 차들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차량들을 직접 뭐 관리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또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동호회 가도 옛날에 어떤 명차들을 좀 구입하고 싶다, 좀 조언을 구한다 라는 어떤 글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에어매틱은 메인터넌스상 부담스럽다, 그건 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반대거든요. 일단 이 벤츠 이 차량은
벤츠의 세단, 벤츠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BMW랑 벤츠랑 많이 비교하는데 정말 그 두 회사는 명확하게 방향성이 달라요. 그리고 걔네가 원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W211 모델을 구입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에어매틱이 꼭 있는 모델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차량의 어떤 느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정말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에어매틱이 있는 모델하고 없는 모델을 다 타봤지만 있는 모델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계속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벤츠랑 BMW를 비교해보면 사실 BMW는 정말 병적인 회사예요. 걔는 차에 있어서 어떤 밸런스랑 운전의 재미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BMW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BMW 차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중심이 뒤에 쏠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형상이, 전체적인 차량의 디자인이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가다 보니까 거의 50대 50을 끌어내죠, 걔네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실제 이제 운전자가 느끼는 운전의 재미, 무게 배분이 좋아짐으로써 차량의 세팅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밸런스로 인해서 어떤 느낄 수 있는 안정감도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사실 차체 앞뒤의 어떤 무게 밸런스보다는 기본적으로 후륜이기 때문에 전륜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유리해요. 그래서 밸런스가 굳이 BMW처럼 집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갖출 수 있어요, 앞뒤 무게 배분에 있어서. 그런데 얘네가 추구하는 거는 그 극단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운전의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운전자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느낌을 주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차를 몰아보고 비교를 해봐도 그 느낌이 정말 명확하게 달라요. BM을 타다 벤츠 타면은 약간 답답함도 드는 어떤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죠, 좋게 말해서. 네. 그 편안함을 주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저는 에어매틱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에어매틱 시스템을 사셔야 된다, 있는 모델을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메인터넌스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내구성 문제도 있고, 그런 거는 저도 사실 인정은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차량의 앞에 에어매틱을 갈았거든요. 12만대 갈았는데 사실 센터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요. 몇백만원 하죠. 근데 직구를 한 다음에 그 사설 업체에서 공임을 주고 교체를 하게 되면은 한 짝에 80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한 짝에 80이면은 일반적으로 수입차 일반 유압식 댐퍼, 일반 댐퍼를 교체하는 비용보다도 싸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센터에 맡기거나 이래버리니까 비싼 거지, 충분히 싸게 관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찾아내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한번 갈아가지고 10만 킬로 또는 뭐 타기 나름이겠지만 뭐 그렇게 타면은 저는 이 정도 진짜 승차감을 제공하는 이 에어매틱 시스템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이 차를 딱 탔을 때 정말 조용했어요. 일단 처음에 딱 시동 걸었을 때는 굉장히 조용했고 정숙했고, 출발해서 주행을 하는데 와, 이 부드러움이 진짜, 이거는 이 모델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와, 이거는 거의 뭐 신세계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부드러움이 있더라고요, 얘가. 일단 이 차 에어매틱 같은 경우는 모드가 세 가지예요. 컴포트, 그 다음에 스포츠 1, 2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컴포트로 딱 놓고 일상적인 주행을 해요. 그러면 살짝 뭔가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둥실둥실하는 그런 느낌, 배가 약간 물에 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차가 딱 주행을 하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편안해요. 주행 느낌이 너무 편안하고, 바닥에서 어떤 그런 피드백 있잖아요. 바닥에서의 어떤 그 피드백을 중간에 무언가가 한번 걸러가지고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노면의 잔진동까지 이제 억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거의 미끄러져 나간다는 느낌이 딱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뭐든지 느낌이라는 게 오래되면 무뎌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뭐 다른 차량을 한 번씩 타봐요. 그러면 와, 내 차가 진짜 승차감이 좋고 부드럽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그 정도로 에어매틱이 선사하는 진짜 이 승차감은 단순히 내구성 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할 만한 부분은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스프링 대신에 이 공기주머니가 차량을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스프링으로 차고를 유지하고 그 스프링의 탄성을 댐퍼가 조절하잖아요. 근데 지금 스프링 대신에 공기주머니, 이 에어로 차량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노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잔진동을 한번 걸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스펜션의 암을 보면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자체를 딱 떠올렸을 때는 되게 연성이 좋다라고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차량에 쓰이는 알루미늄은 명확하게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강한 소재잖아요. 알루미늄이 가지는 그런 연성의 특징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오는 어떤 그런 진동의 감쇄, 에어매틱과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씀으로써의 어떤 잔진동을 거르는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모드가 총 3가지라고 했잖아요. 스포츠 1이 있고 또 2가 있어요. 이 스포츠 1하고 2로 가면 차고가 낮아져요. 일반적으로 뭐 전자식 댐퍼나 이런 것들은 댐퍼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차를 떠받드는 스프링은 그대로인데 댐퍼의 압력을 전자로 제어함으로써 어떤 차량이 단단해지고 살짝 이제 부드러워지고 소프트해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고를 조절하는 스프링 자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이 공기로 차고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스포츠 1, 2로 가면 차고가 더 내려가요. 차고가 내려지면서 댐핑의 압력도 변하기 때문에 고속에서 훨씬 더 안정감도 있고 차가 단단해지는 걸 딱 느낄 수 있어요. 롤도 확실히 제어되는 게 달리기에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내 어떤 주행 환경에 맞게 이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에어매틱이 굉장히 좋죠, 당연히. 비싼데요.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일반 댐퍼보다는 확실히 뭐 내구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근데 그게 보통 한 10만 전후로 저는 봐요. 제품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그런 주행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만 킬로는 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 사실 요즘의 벤츠, 신형 벤츠들, 최근의 벤츠들을 타시는 분들도 단순히 그냥 벤츠라는 이름을 가진 차를 타시기보다는 저는 진짜 무조건, 특히 이제 세단을 타시는 분들 무조건 저는 에어매틱을 사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사실 벤츠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부터도 이제 벤츠는 에어매틱이 워낙에 유명했고 그 에어매틱이 주는 선사하는 승차감 때문에 진짜 벤츠가 승차감하는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으니까 그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에어매틱은 꼭 있는 모델로 사시고 신차를 사시더라도 저는 에어매틱을 추천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고속주행을 하면서 또 느껴요. 같은 사람이라도 차가 달라지면 그 차에 따라서 내가 낼 수 있는 한계 속도가 달라져요. 어떤 차를 타면은 80km만 타도 조금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차가 있고 100km 좀 넘기는 차가 있고 또는 한 150km 정도 탔을 때 뭔가 좀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 차량은 안정감에서 오는 그런 한계 속도가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내가 딱 밟았을 때 얘는 한 100km 됐겠다 싶었는데 한 150km 가 있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가끔 이제 운전을 해도 이 차는 속도가 안 느껴져 라고 이제 말할 정도니까 그건 사실 속도가 올라가면서 운전자한테 느껴지는 그런 노면 피드백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많이 걸러지는 어떤 승차감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주는 안정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전자가 낼 수 있는 한계 속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안정감이나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즈다운 현상이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코가 주저앉는 그런 부분도 얘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실 에어매틱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에어매틱이 조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 서스펜션 모델도 타봤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어떤 급제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일반 모델하고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 없고, 근데 왠지 이거는 에어매틱 모델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부분을 봐도 차가 처음에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 약간 뒤뚱뒤뚱 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속에서. 근데 이게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뒤뚱하는 부분을 딱 잡아주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에어매틱이 약간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도 차의 어떤 거동이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만족감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차가 가면서 왜 차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내리막이나 차가 가다가 갑자기 쑥 내려간다거나 고저가 살짝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고저가 있는 노면의 어떤 경계를 진행할 때 정말 2차적인 바운스가 거의 없고, 그냥 그런 착 가라앉는 느낌, 위에서 뭔가 눌러준다는 느낌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요. 그래서 차량의 어떤 그런 접지, 차는 정말 노면하고의 어떤 접지와의 싸움이라고 봐요, 저는. 노면을 얼마나 잘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주는 안정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2차적인 어떤 바운스로 인해서 차량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BM이나 벤츠나 둘 다 훌륭한데 느낌은 달라요. BM은 뭔가 단단하게 쫙 눌러주는, 강하게 눌러주는 느낌이고, 벤츠는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지그시. 그래서 어떤 고속에서,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노면이 고저가 있는 어떤 노면에서의 어떤 경계를 넘어갈 때 그런 부분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아무튼 진짜 고속 주행했을 때 어떤 그런 안정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말하다 보니까 거의 진짜 장점밖에 없네요, 진짜. 근데 이 에어매틱이 방지턱을 넘을 때 특정 어떤 크기의 방지턱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줘요. 특정 사이즈의 방지턱을 저속으로 넘을 때, 이 컴포트 모드일 때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댐핑의 압력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얘가 한번 댐퍼가 푹 들어갔다가 펴질 때 팡 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그런 크기의 방지턱을 넘을 때 이 팡 터지는 게 되게 좀 불쾌하게 느껴져요, 이게. 그런데 대신에 이게 스포츠 1, 2로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댐핑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댐퍼가 빨리 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스포츠 1, 2 모드에서는.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만 그런 저속으로 특정 방지턱을 넘을 때 약간 리범프 시에 범프되고 리범프 시에 탕 터지는 그런 약간 좀 이질감을 줘요. 불쾌감을 줘요, 불쾌감을. 근데 이거는 컴포트 모드가 일반적으로 좀 너무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급격한 어떤 변화, 그런 변화에 따른 어떤 이질감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불쾌함이 좀 있다. 이 차는 제가 볼 때 딱 그냥 패밀리 세단이에요. 정말 가족들을 태우고 이동할 때 딱 좋아요. 승차감이나 뭐 전반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이 정말 가족을 태우고 다니기에 알맞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이 차량을 처음에 이제 구입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였어요. 아, 시트 진짜 촌스럽다. 요즘 차는 진짜 시트 꽤 이제 좀 세련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10년이 넘은 차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트 모양이 참 촌스럽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트가 타면 탈수록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 사실 차량의 승차감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시트가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뭔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오래.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지방을 자주 가는 편인데, 지방을 갈 때도 왕복 중에 편도는 꼭
휴게소를 안 거치고 한 번에 가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시트더라고요. 몸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주는 것 같고, 정말 과소평가했던 이 시트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 타면서 많이 놀랐어요. 진짜 시트가 진짜 편안하다라고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뒷좌석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차량의 어떤 뒷좌석 세팅하고 약간 달라요. 차량 뒷좌석이 등받이가 살짝 더 누워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요즘 나오는 어떤 중형들 또는 이제 그랜저나 K7을 타보면 뒷자리가 말도 안 되게 넓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뒤에 딱 앉으면 거의 무슨 대형차 탄 것처럼, 옛날에 그 대형차 탄 것처럼 앞에 그 무릎하고 앞 시트의 거리가 막 이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그 공간감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요즘에 K7 뭐 그랜저 이런 중대형 것도 타보면 중형도 마찬가지로 넓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차량은 뒷좌석이 넓진 않죠. 근데 이거는 사실 후륜이기 때문에 오는 단점? 사실 단점이 아니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전륜의 장점이죠. 그거는 전륜이 주는 장점, 그 공간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점. 근데 거기에 비비기에는 힘든 어떤 실내 공간, 그래도 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공간. 얘가 약간 토크가 뭔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식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쭉 정속으로 가다가 이제 가속을 좀 해야겠다, 급가속 말고요, 일반적으로 가속을 좀 해야겠다라고 약간 지그시 밟잖아요. 그러면 기어가 내려가면서 출력이 높아지고 토크가 살아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그시 이제 가속을 하려고 밟아주면 기어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지라고 했는데, 계기판을 보면은 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쭉 올라가요. 이렇게 빠르게는 아닐지 몰라도 부족하지 않게 쭉 올라가거든요, 얘가. 그래서 뭐지? 토크도 살아있어. 그래서 속도도 쭉 올라가고,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단순히 이게 이 엔진의 어떤 그런 특성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뭐 로직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변속을 하는 어떤 그런 로직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제 번역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니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세븐지 스트로닉 7단 미션인데, 라거 클러치가 모든 단수에서 작동을 한다. 그로 인해서 출력도 좋아지고 연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보통 라거 클러치는 맨 끝단에 항속 주행을 위해서 작동을 하거든요. 라거 클러치가 이제 물리고, 그로 인해서 오토 미션이 가진 출력 손실을 막아주면서 연비도 이제 좋아지고, 어떤 그런 연비 위주의 세팅으로 이제 마지막 단수에서만 라거 클러치가 걸리는데, 얘는 그거를 전 단수에 걸쳐서 라거 클러치가 물리기 때문에 오토 미션에서 오는 그런 출력 손실, 그런 부분이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토크가 되게 좀 뭔가 진득하니 묵직하다는 느낌을 주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킥다운을 위해서 이제 악셀을 강하게 밟으면은 시프트 다운이 되는데,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적당히 가속을 위해서 이제 밟는 상황에서는 굳이 얘가 기어를 내리지 않고도 토크를 이제 가져가더라,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쨌든 단점도 물론 많겠지만, 뭐 연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비도 진짜 안 좋고 연차에 비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장점을 가진 차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이때 이 차량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뭐 사실 굳이 이 차 살 필요는 없겠죠. 그냥 신차로 벤츠 타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 이 차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 향수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타다 보니까 벌써 2년이 됐고 5만 킬로를 넘게 탔네요. 앞으로도 사실 뭐 언제까지 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뭐 기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 첫 자동차 리뷰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건 어떻게 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차량 리뷰할 기회가 되면 좀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